청취자님,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동안에도요,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은 1초에 수백만 번의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스스로 실수를 수습하기도 하고 또 수천 명의 낯선 사람들이 만든 지식을 막 빌려 쓰기도 하죠. 맞아요.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이 엄청난 디지털의 마법들이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한국어보다 훨씬 그 단순한 언어의 규칙으로 굴러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잘 안 믿기실 텐데요. 오늘 다뤄볼 자료가 바로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한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는 파이썬의 기본 문법 익히기라는 주제의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입니다. 분량은 45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단중에 어떤 명령어들이 있는지 사전처럼 막 읊어대는 그런 시간은 아닐 겁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하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네네. 인간이 컴퓨터라는 아주 빠르지만 스스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기계와 소통하기 위해서 대체 어떻게 논리를 세우고 규칙을 만들었는지 그 기저의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는 게 오늘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볼까요? 이번 심층 분석의 미션은 바로 이 언어의 규칙을 완벽하게 해독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해보죠. 네,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하려면 일단 말을 걸고 대답을 들어야 하잖아요. 컴퓨터의 세계에서도 소통의 첫 단추는 똑같더라고요. 그렇죠. 슬라이드의 45페이지를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바로 출력, 즉 프린트 명령어입니다. 화면에 이 말을 띄우라고 지시하는 그 프린트요? 맞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로 넘어가면 반대로 컴퓨터가 우리의 입력을 기다리는 인풋 명령어가 등장하죠. 컴퓨터에게 말을 걸고 대답을 듣는, 그러니까 말하기와 듣기가 해결된 셈이네요. 그런데 대화가 성립하려면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요? 어떤 거죠? 바로 상대방이 한 말을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입력받은 정보를 어딘가에 저장해두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의 대화로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네네. 그래서 슬라이드 51페이지에서 변수라는 개념이 곧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변수는 컴퓨터의 기억을 담는 공간이거든요. 저는 이 변수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약간 포스트잇을 떠올려 봤어요. 포스트잇이요. 네,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숫자를 기억해야 한다면 포스트잇에 A라고 이름을 딱 적고 거기에 10을 써서 모니터에 붙여두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가 A는 10이구나 하고 기억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전문가님, 이 비유가 정확한 건가요? 그 포스트잇 비율을 조금 더 기술적인 현실에 맞게 다듬어 보겠습니다. 컴퓨터의 메모리는 거대한 물품 보관함과 같습니다. 네, 거대한 보관하며? 방금 말씀하신 변수는 포스트잇 자체의 숫자를 적는 게 아니고요. 10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특정 보관함의 겉면에 A라는 이름의 포스트잇을 붙여두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는 데이터 자체가 아니라 데이터가 머무른 보관함의 주소를 가리키는 이정표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보관함을 가리키는 이름표인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슬라이드를 보니까 컴퓨터는 이 보관함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아주 깐깐하게 따지더라고요. 네, 자료형 구분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정수를 뜻하는 인트, 문자를 뜻하는 스트링, 소수점이 있는 플롯, 참과 거짓을 나누는 불까지 막 나누어져 있던데요. 인간은 대화를 할 때 문맥을 통해서 파악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하지만 컴퓨터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치가 없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대화 중에 1 더하기 1이라고 하면 당연히 숫자 1을 떠올리지만 컴퓨터에게 숫자 1과 글자로서의 1을 명확히 구분해주지 않으면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엉뚱한 결과요? 어떻게 되는데요? 1 더하기 1을 11이라는 문자로 그냥 이어붙여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떤 형태인지 꼬리표를 달아주는 자료형 구분이 필수적인 겁니다. 융통성이 없으니까 규칙을 아주 엄격하게 정해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그 보관함 비유로 다시 돌아가서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제가 10번 보관함에 A라는 포스트잇을 붙였어요. 코드로는 A는 10이 되겠죠. 네네. 그런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A는 20이라고 코드를 다시 썼단 말이죠. 그럼 원래 10이 들어있던 보관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0을 지우고 그 위에 20을 덮어 쓰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파이썬이 메모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이면의 메커니즘이 드러나거든요. 그런가요? 덮어 쓰는 게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덮어 쓰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는 새로운 보관함에 20을 넣고요.
A라는 포스트잇을 예전 보관함에서 떼어내서 새 보관함으로 옮겨 붙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원래 있던 보관함은 이름표도 없이 덩그러니 남겨지잖아요. 메모리 공간만 차지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럴 때 등장하는 것이 슬라이드 자료에 있는 가비지 컬렉터, 즉 쓰레기 수거자입니다. 가비지 컬렉터요. 알아서 청소를 해준다는 뜻인가요? 네, 맞아요. 파이썬은 내부적으로 레퍼런스 카운팅이라는 감식을 씁니다. 각각의 보관함에 포스트잇이 몇 개 붙어 있는지 컴퓨터가 끊임없이 개수를 세고 있는 거죠. 포스트잇 개수를 센다고요? 네. 보관함에서 포스트잇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카운트가 0이 됩니다. 그러면 가비지 컬렉터가 이 데이터는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구나 하고 판단하고 그 보관함을 스스로 비워버립니다. 와, 대박이네요. 과거에는 개발자들이 이걸 일일이 지웠어야 했겠죠? 네. C 언어 같은 과거의 언어들은 일일이 수동으로 지워줘야 했어요. 실수로 안 지우면 메모리가 꽉 차서 프로그램이 뻗어버리기도 했죠. 파이썬은 이 골치 아픈 메모리 관리를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이름표가 떨어지는 순간 알아서 청소해준다니 정말 우아한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단편적인 대화와 기억의 원리는 파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54페이지로 넘어가면 상황이 조금 복잡해지더라고요. 포스트잇이 한두 개일 때는 괜찮은데 기억해야 할 데이터가 막 수천 개로 늘어나면 그걸 하나하나 이름 붙여서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단편적인 기억들이 너무 많아지면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여기서 수많은 데이터를 묶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들, 그러니까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집합이 등장하는 거군요. 네. 수많은 데이터를 담을 가방이나 수납장이 필요해진 겁니다. 데이터의 성격에 맞춰서 어떤 수납장을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죠. 슬라이드를 보면 이 네 가지는 각기 다른 모양의 괄호로 구분되더라고요. 네. 리스트는 대괄호, 튜플은 소괄호, 딕셔너리는 중괄호, 집합은 셋 형태를 띱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약간 반발림이 생겼어요. 반발심이요? 왜요? 솔직히 대괄호를 쓰는 리스트랑 소괄호를 쓰는 튜플은 데이터를 순서대로 담는다는 점에서 똑같아 보이거든요. 네, 구조 자체는 비슷하죠. 그러니까요. 리스트 하나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굳이 튜플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사람을 헷갈리게 할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하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정말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메모리를 다루는 철학이 완전히 다릅니다. 철학이 다르다고요? 어떻게 다른데요? 대괄호를 쓰는 리스트는 언제든 데이터를 추가하고 뺄 수 있는 유연성이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컴퓨터는 리스트를 만들 때 나중에 데이터가 더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메모리 공간을 아주 넉넉하게 여유분을 두고 잡아놓습니다. 미리 빈 공간을 확보해 두는 거군요. 반면에 소괄호를 쓰는 튜플은 한 번 만들어지면 그 안에 데이터를 절대 바꿀 수 없는 잠긴 금고와 같습니다. 내용을 바꿀 수 없다는 게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의도된 기능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컴퓨터가 알기 때문에 여유 공간 없이 딱 필요한 만큼만의 메모리만 할당하거든요. 아하, 낭비가 없겠네요. 네, 속도도 훨씬 빠르고 자원도 적게 먹죠. 게다가 은행 계좌 정보나 위치 좌표처럼 프로그램 중간에 실수를 하더라도 값이 바뀌면 대형 사고가 나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있죠. 그런 건 절대 안 바뀌어야죠. 그런 데이터들은 유연한 리스트가 아니라 반드시 단단한 튜플에 보관해야 안전한 겁니다. 유연함의 리스트, 철통 보안의 튜플. 이제 확실히 이해가 가네요. 그럼 중괄호를 쓰는 딕셔너리는 이름 그대로 사전처럼 쓰는 건가요? 네, 딕셔너리의 핵심은 데이터의 이름표, 즉 키를 붙여서 보관한다는 점입니다. 리스트나 튜플이랑은 찾는 방식이 다르겠네요? 완전히 다릅니다. 리스트는 100만 번째 데이터를 찾으려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찾아가야 하거든요. 하지만 딕셔너리는 해시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름표만 알면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단번에 그 위치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와, 단번에요? 진짜 빠르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합은 중복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걸러내주는 필터 역할을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요. 데이터를 그저 막 담는 게 아니라 목적에 맞게 설계된 수납장을 고르는 거였군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보관함에 잘 정리해 넣었습니다. 이제 그걸 꺼내서 써야겠죠? 맞아요. 데이터가 가만히 수납장에 들어있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제 이걸 꺼내서 계산도 하고 논리적인 결정도 내려야겠죠. 그래서 58페이지부터 연산과 조건문, 반복문 파트가 등장하는 거네요. 네, 드디어 프로그램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단계입니다. 사칙 연산은 기본이고요. 양쪽 조건이 다 맞아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만 맞아도 되는지를 따지는 AND, OR 같은 논리 연산이 나옵니다.
크기를 비교하는 비교 연산자들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고 분통을 터뜨리는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저도 자료 보면서 딱 느꼈어요. 그 수학기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청취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학교 수학 시간 내내 는 기호는 양쪽이 같다는 뜻이라고 배웠잖아요. 당연하죠. 1 더하기 1은 2 할 때 그 는이요. 그런데 파이썬에서 양쪽이 같냐고 물어보려면 는 기호를 2번 연달아 써서 는이라고 써야 합니다. 그냥 는을 한 번만 쓰면 오른쪽의 값을 왼쪽에 집어넣으라는 대입의 뜻이 되어버리거든요. 이거 처음에 진짜 많이들 헷갈리시겠어요. 왜 굳이 수학적 직관이랑 다르게 만든 걸까요? 하지만 컴퓨터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면 왜 이렇게 설계했는지 납득이 갑니다. 행동 패턴이요? 네.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두 값이 같은지 비교하는 일보다 변수에 새로운 값을 집어넣는 대입 행위가 압도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장 자주 하는 행동에 가장 치기 쉽고 직관적인 기호인 는을 먼저 배정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비교라는 행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는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낸 것이죠. 키보드 치기 편하라고 효율성을 택한 거네요. 네. 는은 데이터를 넣는 행동이고 는은 두 값이 같냐고 묻는 질문이라고 구분지어 생각하시면 한결 수월하실 겁니다. 행동과 질문 아주 명쾌합니다. 그럼 이제 그 질문을 던진 결과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조건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62페이지의 if 조건문이죠. 네, 일상생활에서 만약 비가 오면 우산을 챙긴다라고 생각하는 흐름과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슬라이드의 코드 예시들을 보다가 좀 독특한 점을 발견했어요. 어떤 점이죠? if 다음에 조건칙을 쓰고 나서 꼭 끝에 콜론을 찍더라고요. 점 2개 있는 거요. 그리고 그 다음 줄은 무조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안쪽으로 들여쓰기를 한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를 적어놨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네요. 그게 바로 파이썬이라는 언어의 정체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대목이거든요. 정체성까지요? 그냥 예쁘게 보이려고 맞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른 대중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들, 가령 C 언어나 자바를 보면요. 보통 중괄호를 사강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조건문에 속하는 구역이야 라고 명시적으로 묶어줍니다. 괄호로 아예 가둬버리는군요. 네, 그런 언어들에서 들여쓰기는 순전히 사람이 코드를 읽기 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미관상의 정리일 뿐이에요. 들여쓰기를 아예 안 하고 한 줄로 쭉 써도 컴퓨터는 다 알아듣고 실행하거든요. 하지만 파이썬은 다르다는 거군요. 네, 파이썬에서는 눈에 보이는 이 여백, 즉 들여쓰기 자체가 논리의 뼈대 역할을 합니다. 헉? 여백 자체가 문법이라고요? 네, 들여쓰기 칸수가 어긋나면 컴퓨터는 어디까지가 if문에 속한 명령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즉각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와, 엄청 깜깜하네요. 그럼 아까 그 콜론은 무슨 역할인가요? 콜론은 자, 이제부터 새로운 논리 블록이 시작될 거니까 다음 줄부터는 반드시 들여쓰기를 해라 라고 컴퓨터와 사람 모두에게 보내는 일종의 예고장인 셈이죠. 여백 자체가 문법의 일부라니 억지로라도 코드를 깔끔하게 정렬해서 쓸 수밖에 없겠네요. 파이썬 코드가 유독 초보자들도 읽기 쉽고 직관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이 강제된 들여쓰기 덧돈이었군요.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if문으로 조건을 따지고요. 65페이지에 나오는 for나 while 같은 반복문으로 특정 작업을 수천 번씩 자동으로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뼈대는 다 세워진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이걸로 완성된 걸까요? 아쉽게도 현실의 환경은 그렇게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실이 냉혹하죠.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코드를 아무리 완벽하게 짰다고 해도요. 갑자기 인터넷 연결이 끊기거나 사용자가 숫자를 넣어야 할 곳에 문자를 입력해버리면 프로그램은 그 즉시 충돌을 일으키고 멈춰버립니다. 튕겨버리는 거군요. 네. 슬라이드 70페이지부터 이어지는 예외 처리와 고급 기법들은 바로 이런 현실의 불안전함에 대처하기 위한 무기들입니다. 예외 처리요. 스트라이와 익셉트 명령어 말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서커스의 안전금을 같다고 생각했어요. 서커스의 안전그물이요? 네, 외줄 타기를 하다가 떨어지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언제든 떨어질 수 있죠. 하지만 떨어졌을 때 맨바닥에 부딪혀서 공연이 끝나는 것과 안전그물에 떨어져서 가볍게 튕겨 오른 뒤에 다시 줄 위로 올라가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니까요. 오,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컴퓨터에게 일단 시도해봐. 그게 트라이죠. 근데 만약 에러가 나서 떨어지면 프로그램 끄지 말고 이렇게 수습해. 이게 익셉트고요. 이렇게 미리 플랜 B를 쥐어주는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매우 적절한 비유입니다.
예외 처리는 오류가 없는 완벽한 세상을 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류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충격을 우아하게 흡수하려는 프로그래밍의 철학을 보여주는 거죠. 우아하게 흡수한다. 멋진 말이네요. 이렇게 에러를 관리하는 법을 배웠다면 그 다음은 복잡해진 코드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재사용하는 방법이 필요해집니다. 그게 바로 71페이지의 함수와 73페이지의 클래스입니다. 함수, 그러니까 def 명령어는 자주 쓰는 요리 레시피를 적어두는 거라고 이해했어요. 네, 맞습니다. 매번 라면을 끓일 때마다 물량 맞추기, 불 켜기, 면 넣기를 일일이 지시하지 않고요. 그냥 라면 끓이기라는 함수 하나를 만들어두면 언제든 그 이름만 불러서 써먹을 수 있으니까요.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클래스는 함수랑 뭐가 다른 건가요? 굳이 클래스라는 개념까지 도입할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함수가 단순히 행동의 순서를 묶어둔 레시피라면요. 클래스는 관련된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다루는 함수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내는 설계도 혹은 붕어빵 틀에 가깝습니다. 붕어빵 틀이요? 네, 게임을 예로 들어보죠. 게임 안에 몬스터를 100마리 만들어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마리요? 네. 몬스터마다 체력이나 공격력 같은 데이터가 있고 공격하거나 도망가는 행동이 있겠죠. 이걸 변수와 함수로 일일이 100개씩 따로 만들면 코드가 정말 엉망이 될 겁니다. 아, 몬스터 하나 만들 때마다 변수 지정하고 함수 연결하고 끔찍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몬스터라는 틀, 즉 클래스를 하나 딱 만들어두고 거기서 찍어내기만 하면 체력이나 공격 기능이 다 탑재된 몬스터 객체가 툭툭 튀어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아, 데이터와 행동을 하나로 캡슐처럼 딱 묶어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활용하면 수백만 줄짜리 거대한 프로그램도 아주 체계적으로 조립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누군가 만들어둔 틀을 가져와서 조금만 수정해 쓰는 것도 가능해지고요. 효율성의 극치라고 할 수 있죠. 효율성의 극치. 과거에 누군가 하니까 슬라이드 76페이지의 내용이 떠오르네요. 코드 중간에 우물 정자나 따옴표를 써서 인간의 언어로 메모를 남기는 주석 기능인데요. 아, 주석이요? 코멘트라고도 하죠. 솔직히 처음에 코딩 배울 때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컴퓨터는 주석을 읽지도 않고 무시하는데, 그리고 어차피 나 혼자 볼 코드인데 굳이 귀찮게 설명표를 달아야 하나? 초보자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업계에 아주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격언이죠? 이 코드를 처음 작성할 때는 신과 나만이 이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은 오직 신만이 아신다. 아, 진짜요? 하하하. 자기가 짠 코드인데 자기가 모른다고요? 장담하건대 모든 프로그래머가 겪는 일상입니다. 코드는 아주 빽빽한 논리의 압축본이라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했는지 의도를 까먹기 십상이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복잡할수록 더요. 코드는 컴퓨터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지 지시하지만 주석은 이 코드를 읽는 인간에게 왜 이런 방식으로 코드를 짰는지 그 맥락을 설명해 줍니다. 과거에나 미래에나 그리고 이 코드를 물려받을 동료를 위한 필수적인 소통 창구인 셈이죠. 코드는 어떻게를 말하고 주석은 왜를 말한다. 와, 의미심장하네요. 네, 아주 중요하죠. 자, 이제 이 기나긴 슬라이드의 종착지입니다. 청취자님 78페이지를 보면요. 파이썬의 꽃이라고 불리는 임포트 명령어가 나옵니다. 단언컨대 파이썬이 오늘날 AI나 데이터 과학을 지배하는 최고의 언어가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임포트 생태계 덕분입니다. 직역하면 가져오다라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전 세계의 천재 개발자들이 이미 피땀 흘려 만들어 놓은 수많은 함수와 클래스들을 단 한 줄의 임포트 명령어만으로 내 프로그램 안에 쏙 가져와서 쓸 수 있거든요. 굳이 제가 처음부터 바퀴를 다시 발명할 필요 없이 남들이 최고급 타이어를 만들어놨으니 저는 그걸 임포트해서 제 자동차에 끼우기만 하면 된다는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저는 코딩이라는 게 어두운 방에서 혼자 타자를 치는 고립된 작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끊임없이 타인의 지혜를 빌려오고 내 것을 나누는 거대한 협력의 과정이었네요. 네, 그 엄청난 협력의 과정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보는 눈부신 기술 발전이 단기간에 가능했던 것이죠. 와, 오늘 우리는 파이썬의 기본 문법이라는 35장 분량의 슬라이드를 함께 넘겨보았습니다. 네, 아주 긴 여정이었죠. 컴퓨터에게 처음 말을 거는 프린트와 인풋부터 메모리 보관함을 정리하고 여백으로 논리의 뼈대를 세우며 마침내 임포트로 타인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까지 쭉 살펴보았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청취자님, 당장 내일 파이썬 시험을 보셔야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해독한 이 규칙들을 이해하셨다면요? 매일 아침 스마트폰 알람을 끄고 앱으로 뉴스를 보고 커피를 결제하는 모든 순간의 뒷모습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화면 뒤에서는 끊임없이 if 조건문이 돌아가고 가비지 컬렉터가 메모리를 청소하고 try except가 오류의 충격을 흡수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의 이면에 얼마나 치밀하고 논리적인 언어가 흐르고 있는지 깨닫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보는 해상도가 한 단계 높아지는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린 인포트와 관련해서 청취자님들께 하나의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 네. 어떤 질문일까요? 단 한 줄의 명령으로 타인의 지식을 무한대로 가져올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혁신적이라고 부르는 수많은 최첨단 앱이나 AI 소프트웨어 중에 100% 온전히 단 한 사람의 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쓰인 코드가 과연 존재하긴 할까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어쩌면 우리가 경이롭다고 느끼는 현대의 기술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남겨둔 보이지 않는 인포트 조각들을 정교하게 조립해 쌓아 올린 거대한 레고성은 아닐까요? 다음번에 스마트폰 앱을 실행하실 때 이 수백만 명의 지혜가 결합된 보이지 않는 레고성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의 지혜가 담긴 거대한 레고성. 와, 정말 압도적이면서도 낭만적인 상상이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파이썬의 문법들이 그 수많은 레고 블록을 단단하게 연결해주는 접착지였다고 생각하니 차갑기만 하던 외계어 같은 코드들이 조금은 아주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취자님의 일상 속 보이지 않는 논리적 뼈대들이 오늘 조금 더 선명해졌기를 바라며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